미국이 2018년에 처음으로 70년 만에 이 에너지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그 빨간 선이 수출이고요. 이 파란 선이 수입인데 저기 2018년에 수출과 수입이 만나잖아요. 2018년 전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작죠. 수입이 훨씬 크고. 예를 들어서 대개 한 2000년경에 보면은 수입과 수출이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다 그게 셰일가스 오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16년에 딱 정점을 찍고 그 셰일 혁명 때문에 2018년에 정점 찍고 셰일 혁명 때문에 다시 수출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예측에는 2040년경까지는 수출이 훨씬 많고 그 다음부터 다시 수출과 수입이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될 거다 이거고요. 이제 그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그 종류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빨간 거는 기름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초록색은 천연가스예요. 저게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건 수입을 얘기하니까 수입 마이너스는 저 앞으로 해가 갈수록 천연가스는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내추럴 가스. 그래서 그것에 동북아시아 허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안 되고 중국은 불안정해서 안 되고 한국의 남해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흥에서부터 뭐 한 저기 진해까지 걸친 그 벨트예요. 거기 어디 한 지역에 이제 동북아시아 허브기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LNG 허브기지.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저 게임이 저렇게 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저 게임이 저렇게 가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이거 에너지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지는 건데 지금 생산 원가로 봐서 기름의 생산 원가로 봐서 거의 사우디 코스트에 가 있지 않냐 그렇게 추정들을 하거든요. 물론 사우디 코스트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배럴당 $1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싸고요. 자이안의 책이나 또 좀 믿을 만한 데이터를 보면 한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사우디 코스트가. 그래서 이 사우디 코스트까지 지금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의 생산 원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18년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오펙을 싸잡아서 욕을 했잖아요. 너희는 석유를 가지고 전 인류를 등쳐먹고 rip off라 그랬거든요. rip us off. 등쳐먹는다는 소리에 껍질 벗겨서.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체제에 무임승차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무지하게 비판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오펙 그렇게 공개적인 유엔 연설에서 비판 못합니다. 그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미국도 이제 석유 수출 플레이어거든. 에너지 수출 플레이어거든. 그것도 최강 플레이어거든. 그러니까 꿀릴 거 없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제 1970년에서 2016년까지 세계 에너지 위기 체제 속에서 미국이 땜빵질을 하러 다닐 때는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걸 주적으로 삼아서 서유럽을 끼고 중근동을 모시는 거예요. 그 구도가 딱 그 구도라고요. 러시아 주적, 서유럽 끼고 중근동 모시고.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러시아랑은 같은 석유 수출 파트너예요. 요번에 폼페오 가서 휘젓고 다니는 거 보세요. 지금 러시아 방문하잖아요. 비건 가서 휘젓고 다니는 거 보세요. 조정하고 있잖아요. 비건은 젊었을 때 그 동네에서 살던 친구니까. 그 동네 젊었을 때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가 붕괴할 때 거기서 공작했던 친구거든. 거기서 KGB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그때 깨복쟁이 친구들이 지금은 다 기라성 같은 간부라고요. 비건 가서 휘젓기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는 그렇고요. 서유럽 보고는 야 너희들 아직도 우리 무임승차 할래? 한마디 하니까 아 형님 일조에 1년에 한 100조씩 갖다 쓰시죠 하고요. 1년에 100조를 더 군사비로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둔비로.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골란고원 이스라엘 땅. 사우디 보고는 너희 알아서 아랍한 나토 만들어서 너희가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스스로 속아내. 그렇게 밀고 가고 있고 그게 먹혀들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란 보고 야 너희랑 맺은 딜 마음에 안 들고 너희 보니까 핵도 안 내려놓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내려놓는 것 같으니까 미사일도 안 내려놓은 것 같으니까 우리 딜 깰 거야. 그리고 너희 그 계속해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우린 믿으니까 너희 경제 봉쇄, 석유 수출 봉쇄 지금 봉쇄 다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석유 수출만 갖고는 그 봉쇄 갖고는 안 되겠는데 너희 철하고 구리도 철강하고 구리도 이제 수출 안 돼.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공격을 해요? 죽으려고? 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란. 무릎 꿇는다는 건 체제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핵 내려놔라. 두 번째는 미사일 내려놔라. 세 번째는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 6명이에요. 그중에 5명은 이란계고요. 1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그 6명 다 풀어놔라. 이게 지금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거 들어준다는 얘기죠. 저는 몇 달 안 갈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판이 바뀌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제 말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한 거 잘못 곡해하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석유를 둘러싸고 난 전쟁이야? 이러면 이제 곡해란 말이에요. 미국의 셰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의 에너지 세계 전략이 바뀌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속에서의 에너지 안보 질서가 굉장히 안정화됐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오펙을 모시고 문제 터지는데 땜빵질하러 다니는 그런 미국이었는데 50년 동안. 지금은 오펙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됐다. 그래서 판을 자꾸 흔든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질서를 향해서.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모든 게 다 저게 셰일 혁명 석유 때문에 난 것 같아. 아니 석유가 그렇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면 마두로는 왜 저 모양이 됐대요? 베네수엘라는. 나이지리아는 왜 저 모양이 됐대요? 돈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면 로또 맞은 사람들은 전부 집안이 펴야 되잖아요. 근데 99%는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셰일 혁명 완성이라는 로또를 2016년에 맞기 전에 미국의 정신이 이미 다져져 있었단 얘기예요. 정신이 다져져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셰일 혁명의 완성이라는 물리적 힘까지 딱 잡아채니까 지금 미국에서 정신없는 정치혁명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그러면 그 미국이 왜 그런 어떤 정신혁명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셰일 로또 맞기 전에 이미 정신의 고민과 성숙이 선행했다.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 후에 우리가 굉장히 막 가슴도 막 벌렁벌렁하고 고민도 많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참 세상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짜증나고 분노스럽고 막 이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게 선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성숙을 해서 거기서 정신의 각성이 일어나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무릎을 꿇고 앞으로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돼서 자유조선, 자유북한으로 나가는 그런 쓰나미를 우리가 제대로 그걸 긍정적인 문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먼저 고민해서 성숙했기 때문에. 저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국 문재인 586 집단이 결국 권력을 손에서 놓게 된다. 뭐 이해찬 몇십 년 저거 웃기는 소리다. 그리고 중국이 결국 무릎 꿇게 된다. 시진핑이 무릎 꿇던 아니면 시진핑을 날려버린 그 안에서 무서운 권력 투쟁이 벌어져서 시진핑을 날려버린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등장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앞서서 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결국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킬 거다. 저는 이런 건 다 믿어요. 제가 불안한 건 혹은 제가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 이런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각성이 우리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 고민이죠. 어쨌거나 미국이 그럼 왜 정신적 각성이 왜 가능했냐. 저거 맞기 전에 이미 정신적 각성의 흔적은 이미 레이간 때부터 와요. 그때 보수의 거대한 각성이 한 번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 소통과 분업의 구조가 그 정신의 각성을 계속 밀고 나갈 만한 그런 소통과 분업의 구조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보실 때는 소통과 분업이 어떤 구조였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현대 문명은요 인간을 그 무도덕한 원자로 해체를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핵가족까지 깨는데 판에 대가족은 당연히 깨졌고 문중 깨졌고 집성촌 깨졌고 옛날에 자연스러운 마을의 공동체 이런 거 다 깨지고 사람 하나하나가 시장 속에서 홀로 떠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럼 무도덕해진다고요. 근데 이 무도덕해지는 게 분업, 다시 말하면 분업은 노동을 결정하거든요. 이 노동이 그 질이 낮으면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영화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 같이 뭐 자동차나 기계 조립 라인 앞에 서갖고 입에 고무 바퀴 물고 손에는 저기 양쪽에 그 드라이버 뭐 벤치 이런 거 들고 하루 종일 그냥 고무 바퀴 빼서 조립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잘못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 팔 날라가고 제가 평생 그러고 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남하고 유의미한 소통도 불가능하고 그럼 저 짐승 같은 존재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옛날 1950년대 60년대 전화 교환수들 그렇잖아요. 전화 받고서 여기서 빼서 여기 연결.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빼서 연결. 빼서 연결. 빼서 연결.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다가 퇴근해. 집에 오면 아무 유의미한 소통이 없어요.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펄시스터즈 같은 그런 노래 비슷한 것만 있고 남하고 어울릴 기회도 별로 없고 픽 쓰러져서 잠잤다가 그 다음에 간신히 빨래나 좀 해놓고 간신히 밥이나 좀 지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루 종일 또 이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만약에 절반이다 3분의 1이다 그러면 그 사회가 굉장히 사람이 무도덕한 그 원자화되는 경향이 무지하게 세지죠. 이거를 맞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소통이라고요. 소통.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노동 과정 자체가 고급화 지식화돼야 돼요. 둘이 있어야 이걸 맞서요. 소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 돼야 돼요. 지금 영어 조금만 되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찾다 보면 레바논에 사는 아르메니아인하고 패북질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이랑 소통이 되잖아요. 뭐 카톡폰도 있지만 뭐 미국에서 하는 왓츠앱 같은 거 쓰면 혹은 텔레그라프 폰을 쓰면 무료로 음성 통화를 하잖아요. 전 세계 누구랑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 가지고 개인 관점 소통으로 하잖아요. 아니 중국 공산당이 왜 중국 공산당이 문 닫아 걸고 있는 서비스만 보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 자유시민한테 유리한 서비스라는 거 바로 알아요. 중국 공산당 문 닫아 걸고 있는 서비스. 대표적인 게 구글 검색 빼고요. 그건 검색이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거 못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관점 소통이라서 그래요. 개인 관점 소통을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습이 내가 선택한 친구에서 결정되거든요. 저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의 모습이 결정돼요.
그러면 겉으로 생각하면 야 그럼 세상 부서지겠네. 전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그려놓고 그걸 고집을 부리니까 세상 부서졌구나 이제. 겉으로는 그런데요.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개인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게 진실의 수렴이에요. 그거는 2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키에르케고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예요. 때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개인 관점을 가질 때만 진실에 수렴한다. 키에르케고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150년 전에 니체는 뭐라 그랬냐?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 개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 니체 얘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을 관점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퍼스펙티비즘. 자, 그래서 우리가 2010년경에 글로벌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의 벽을 깼어요. 여기 있는 이런 그 스마트폰, 이게 2010년부터 일상화됐거든요. 인터넷 TV,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전부 그 무렵부터 약진한 서비스들이에요. 2010년경에 우리가 그 개인 관점, 개인 소통에 돌파했다고요. 그 이전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90년경부터 이거 물고서 이거 하던 게 로봇으로 1축 로봇, 2축 로봇, 3축 로봇으로 다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요새 제조업 라인 가면 전부 컴퓨터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면 처음에 컴퓨터 잘 못 다루고 3D CAD 할 줄 모르면은 연봉 한 2,000, 2,500 받다가 이제 제가 거기 있는 그 CNC 컨트롤 컴퓨터에다 파일 넣고 파일 넣어갖고 뭐 이렇게 몇 개 짚으면은 공장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가 척척척척 돌아가게 그걸 돌릴 줄 알게 되면 제가 연봉이 한 3,000 정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내 가지고 중소기업 정도 수준입니다.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이제 수도권이니까 영등포나 어디 저 남영동에 있는 캐드 학원 다녀가지고 한 6개월 3D 캐드 할 줄 알고 뭐 캐드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캐드 파일 온 거 우리 저 차장이 야 거기 나사 말이야 지금 그거 그 나사 쓰니까 어쩐지 그 좀 뻑뻑하고 안 좋더라. 야 그거 저기 다른 걸로 좀 바꿔봐. 그 비슷한 그 저기 피치 비슷한 걸로 골라서 그럼 그거 좀 바꾸고 야 거기는 말이야 지금 용접하게 돼 있는데 그 리벳으로 하는 걸로 해. 그걸로 좀 바꾸고 그럼 이제 그거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씩. 그거 할 때마다 원 디자인한 애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거 정도는 할 줄 알고 이러면 이제 연봉 3,500짜리 되는 거예요. 요새 다 그렇잖아요. 제조업 현장 웬만한데. 제조업에서 그냥 그 기본이 그 정도라. 이제는 좀 더 된 데 가면 막 3층 로봇, 4층 로봇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비스업도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이 아니 뭐 제가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보면 제일 스마트하게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거 하네요. 저기 한전 검침원, 가스 검침원, 택배 아저씨들.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저기 어디야 그 길거리에 서서 그 노상 파킹 하는데 다 꺼내갖고 톡톡톡톡톡 신용카드에요, 현금이에요. 톡 신용카드 넣고 찌르륵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마켓 배달도 그렇고요. 슈퍼마켓 그 포스 거기도 그렇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고객 카드 번호 주세요. 있으세요? 설정하셨어요? 그거 하면 이제 거기 포인트 쌓이고. 그런 게 이제는 뭐 어딜 가거나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 못하는 상태로 딱 고립돼 가지고 닭장 속에 들어있는 닭장 속엔 닭을 한 마리씩 넣잖아요. 살 빨리 찌우려고. 그렇게 돼서 옆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연봉이 얼마든 간에 서비스업에 있던 농촌에서 무슨 농사를 짓던 아니 농부만큼 세상 널리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종자해야지, 어떻게 길러야지, 무슨 비료 써야지, 언제 수확해야지, 어떻게 포장해서 어떤 라인으로 출하시켜야지. 엄청 고민하잖아요, 농부들. 고민만 하나? 손재주는 또 보통이에요.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짓는 거 다 하고 트랙터 웬만큼 고쳐서 다 몰고 다니고 웬만한 전선 날려가지고
차단기 달아서 전기공사 할 줄 알고 웬만한 공구 다 다루고 웬만한 용접도 다 혼자 할 줄 알고 이래야지 농촌에서 경쟁력 있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겁 없이 귀향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걱정이 돼서 죽겠어. 그러니까 가서 농사를 안 지려고 그냥 가서 그냥 마실만 다니려고 귀향하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 사는 법 재미가 있나? 땅바닥에 들어올 때까지 이부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도 뭐 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야 인생 사는 맛 나는 거 아니에요?